정부처리기사 실기 관련 C와 관련돼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일단은 일반 데이터 타입을 어떤 ONC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변수 선언을 보시게 될 겁니다. 문제는 이제 나머지는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이죠. 계열이라든지 포인트라든지 또는 포인트를 어떻게 응용을 통해서 하는 배열의 포인터, 포인트 자체를 담고 있는 배열, 포인트 배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수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특이하게 C에서는 문자열 타입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C에서는 문자열을 구현하는지 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합 데이터, 즉 여러 유사한 어떤 변수에 담겨 있는 데이터가 서로 상호 관련이 있을 때 그 산에 묶어두면 상당히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그러니까 묶어두는 형태의 데이터 구조를 데이터 타입을 저희가 구조체라고 부릅니다. 구조체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구조체 배열, 그 다음에 구조체를 우리가 만들 때 선언할 때 이것을 정적으로 선언할 거냐, 공적으로 선언할 거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일반 데이터 타입,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 또는 자료형 또는 변수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이 변수 선언이 된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위에는 제가 변수를 선언했고요. 선언 및 초기화죠. 여기 변수의 선언이고 할당 연산자를 통해서 어떤 값을 넣었기 때문에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화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해당되는 변수를 실제 출력을 해봤죠. 일단 출력 결과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단계에 있는 변수 선언부와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메모리에 저장된 변수를 출력한다고 되어 있죠. 메모리를 잘 주의해 주십시오. 제가 메모리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 데이터, 그러니까 포인트를 구분하시려면 반드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작성한 이것은 소스 코드죠. 이것은 컴파일러를 통해서 실행 파일이 됐고 실행 파일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실행된 파일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언된 이러한 어떤 변수들이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됐는지, 왜 저장이 되어야지 출력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은 이제 컴퓨터 본체죠. 본체를 이렇게 뚜껑을 열었을 때 안에 내부 모습입니다. 보시면 여기 CPU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지금 제가 표시된 얘가 CPU라기보다는 CPU 쿨러. 왜냐하면 CPU는 동작하면서 열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발생된 열을 식히기 위해 CPU 쿨러고, 이 쿨러 아래쪽에 보시면 사각형으로 된 CPU가 존재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CPU 옆에 보면 이게 지금 위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각형 스틱입니다. 스틱이 슬롯이라고 하는 공간에 꽂혀 있습니다. 이게 메모리인데요. 자, 이거 잠깐 살펴보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게 숨겨서 보이지 않는데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이 그림처럼 사각형 으로 된 어떤 물체가 디바이스가 존재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드디스크라고 하고, 이 하드디스크에는 내부에 다양한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파일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운영체제가 컴퓨터가 켜게 되면 운영체제가 실행하죠. 실행되는 운영체제가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특정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그 실행 코드를 어디다가 복사하느냐, 여기에 보시는 이 스틱 내부로 복사해 넣습니다. 그럼 지금 이것은 약간 여러분들이 그림처럼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메모리에는 프로그램들 또는 각종 파일들이 복사가 되는 공간인데요. 실행 코드가 이런 식으로 여기 특정 영역에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서 CPU에서 실행이 되는 것이고, 이 모든 작업을 조작하는 것은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더 상세하게 표현했는데요. 운영체제가 하드디스크와 CPU와 메모리 사이를 적절하게 조율하면서 파일들을 메모리에 복사하고, 이 메모리에 복사된 파일이 CPU에 의해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복사된 영역을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로 되어 있어요. 박스가 마치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파트 이게 층처럼. 자, 그리고 아래에서부터 그 층에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 NR이 있는 것, 0이라는 번호가 매겨져 있고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씩 증가되는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박스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이때 이 숫자,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0, 1, 2, 3, 4라고 적혀있는 이 숫자는 이 박스의 위치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박스의 주소란 말을 씁니다. 자, 이때 이 주소를 우리가 주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때 이 주소를 저희가 절대 주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박스 하나당 크기는 1바이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박스 안에 데이터가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4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죠. 그럼 4라고 하는 게 숫자 4일 수도 있지만 특정 박스의 위치값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특정 박스의 위치값을 저장하고 있다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럼 위치상으로 보면 이 위치가 절대 주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5죠. 근데 5라고 하는 주소 박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4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실제 4라고 하는 치로스의 데이터가 아니라 특정 박스, 지금은 4번 박스죠. 만약에 얘가 3번이 되면 3번 박스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는 정보, 이 박스에 주소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이 주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대 주소라고 부릅니다. 이 상대 주소에 대한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상대 주소도 정보죠. 일반 데이터처럼 정보이기 때문에 어딘가 저장이 돼야 되는데 얘를 상대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 타입 우리가 포인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쪽에 소스 코드를 보시면 자, 소스 코드를 보시면 총 7가지 정도의 변수가 선언되고 초기화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타입이라고 하는 걸 잠깐 보죠.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는 크게 정수형, 문자형, 수동소수점형,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수형이죠. 소수점이 있는 값. 정수형은 소수점이 없는 값이고요. 정수형도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short, int, long처럼 세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정수 타입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차이를 보게 되면 short은 2라고 적혀 있죠. 메모리 공간에 2바이트를 차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int와 long은 4바이트를 쓰고 있대요. 메모리 공간을 아까 보셨던 메모리 구조를 통해서 보게 되면 4칸 정도를 쓰느냐 2칸을 쓰느냐 그 차이입니다. unsigned라고 적혀 있는 것은 얘는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확하게 0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short 같은 경우는 2바이트이기 때문에 32,678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을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될지. 그러면 일정 정도 수가 정수, short로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한번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는 1, 1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문자형은 말 그대로 지금처럼 A라고 하는 값도 있지만 이 A라고 하는 값이 실질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되는 방식은 A라고 하는 문자가 아니고 A라고 하는 문자를 컴퓨터가 숫자로서 변환해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숫자를 저희가 ASCII 코드라고 부릅니다. 뭐 실수형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실수형은 솔직히 출력 시점에 좀 차이가 있죠. 출력 타입 보게 되면 printf에서 포맷에서 HD는 short 타입이고요. D는 int, LD는 long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C는 문자 타입을 출력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F라고 하는 것 또는 LF는 float 또는 long, float 또는 더블 타입의 실수 타입을 출력하는데 여기서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점이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없다면 이걸 그대로 출력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점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점의 지시에 따라야 됩니다. 이 점의 지시가 뭐냐?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인정해주라.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0.2까지만 출력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5자리. 얘는
둘, 넷, 다섯이니까 0.22332를 출력할 겁니다. 아까 제가 출력 결과 잠시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쇼 타입이 두 가지가 있죠. 쇼 타입이 지금 근데 얘는 우리가 쇼 타입이 4만이었는데요. 4만을 표현할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이상한 값이 출력이 됐죠. 즉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요. 10은 뭐 10, 그 다음에 문자로 그대로 찍었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0.2죠. 보시면 소점 두 자리까지, 소점 다섯 자리까지. 자, 그렇다면 해당되는 이 소스 코드가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메모리에 복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코드가 변수 쓰는 파트하고 출력 파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변수 쓰는 파트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파트고 출력 파트는 명령문인데 이건 잠깐 무시할게요. 이런 어떤 변수들이 실제로 실행되기 위해서 메모리에 어떤 식으로 저장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스 코드고요. 아래쪽 명령문은 좀 무시하겠습니다. 얘도 메모리에 저장이 돼야 되지만, 자, short이라고 하는 값이 지금 하나는 2만이 있고, 문제 4만이 제가 4만은 표시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short 타입에서 2바이트 영역을 차지하는데 4만이라는 숫자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잘못됐다. 범위가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선언한 변수고요. 자, 보십시오. 지금 하단에 보시다시피 얘는 2바이트죠. 그래서 두 칸, 박스 두 칸을 사용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2만이라고 하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정수는 4자리, 즉 4바이트를 필요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총 4칸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롱 타입은 마찬가지 4바이트죠. 롱 타입. 문자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딱 한 칸을 씁니다. 그리고 얘들은 정확하게 메모리의 특정 주소값 위치에 지금 저장이 되고 있다는 거.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일반적인 어떤 데이터 타입이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포맷에만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특수한 데이터 타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1차원 배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뭘 했냐면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 제가 1차원 배열을 제가 선언하고 내부 요소를 초기화했습니다. 1, 2, 3, 3개 요소가 지금 존재하죠. 그렇다면 잘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형식이 잘 보십시오. 데이터 타입, 즉 요소의 타입이 뭔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배열은 서로 다른 타입을 저장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겠죠. 배열은 같은 데이터 타입의 요소로 이루어진 집합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IARR1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다. 내부 요소를 접근할 때는 인덱스라고 하는 개념을 쓴다. 이 정도의 개념에서 우리가 배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렇게 선언된 이 부분이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배열을 선언했죠. 1과 2와 3은 각각의 요소의 타입은 정수입니다. 그래서 4칸씩 차지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1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가 각각 4칸씩, 즉 4바이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각각의 주소가 이렇게 존재하죠. 4바이트인데 중요한 건 첫 번째 바이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바이트만 알면 이미 컴퓨터는 얘가 정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4바이트를 읽어올 수 있습니다. 사전에 약속된 대로. 자, 그리고 각각의 요소를 이렇게 첨자를 통해서 접근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배열에는 인덱스가 존재하고요. 인덱스는 절대 주소를 표현할 때 저희가 0부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배열의 인덱스도 똑같이 거기에 따라서 거기를 흉내내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계와 가장 가까운 언어라서 그렇습니다. 배열 인덱스 0번. 첫 번째 요소인데 배열 인덱스 1번이 아니고 배열의 인덱스에 0이라고 쓰고 있죠. 배열 인덱스 1, 배열 인덱스 2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 특히 이 배열 변수인 IARR이라고 하는 1이라고 하는 얘가 뭐냐라는 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얘는 뭐냐면요.
자, 배열에 시작하는 첫 번째 요소의 첫 번째 시작 번째, 절대 번째를 얘기합니다. 즉, 요 얘 자체는 주소입니다. 주소. 절대 번째라고 하는 주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게 어떤 식으로 포인트와 연결이 되는지는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배열에 접근할 때는 지금처럼 배열명죠. 배열 변수명에다가 인덱스를 통해서 각 요소에 접근하는 거죠. 근데 배열과 보통 이제 인덱스만 바뀌고 배열 변수명은 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반복문인 for를 써서 많이 씁니다. 코드가 이렇게 세 줄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은 여기는 세 줄 똑같은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겠지만 배열의 요소를 제가 지금 최소한으로 초기화했습니다. 배열의 요소가 보통 1000개, 10,000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printf를 10,000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for로 하면 항상 똑같은 라인을 가지고 배열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요건 for죠. for는 제가 추가적으로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각각 출력을 할 텐데 두 가지는 정확하게 같은 것을 출력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어, 이 제가 화면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배열이 이렇게 배열 변수 쓰는데 아까 제가 어떻게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열 요소를 접근할 때는 배열 변수에다가 첨자를 통해서 인덱스 숫자를 넣어서 배열 요소에 접근하는 거죠. 근데 배열 요소가 지금 현재는 보게 되면 이렇게 직접 요소에 접근해서 출력하는 거나 또는 반복문, 배열과 반복문은 상당히 밀접하죠. 반복문을 써서 접근하는 게 같은 세 줄이 차이가 없지 않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배열 요소의 내용이 상당히 많다면 이건 항상 같은 길이의 명령문이지만 이건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런 점에서 반복문을 쓰는 것이고 출력을 해보면 두 개는 정확하게 같은 값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그죠? 한번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출력 결과를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지금 특수 데이터 타입의 1차원 배열. 자, 1, 2, 3 나오죠? 1, 2, 3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실 것 중에 하나가 배열의 사이즈라고 나와 있죠. 배열의 사이즈는 해당되는 배열 변수가 메모리상에서 얼마만큼의 크기를 차지하고 있냐입니다. 이건 솔직히 실제 데이터를 보지 않더라도 바로 알 수 있죠. 배열 요소 하나가 4바이트. 이게 3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2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모리 공간을. 자, 근데 배열의 길이는 당연히 3이겠죠. 왜? 배열의 요소의 수니까. 배열의 길이는 배열 요소의 수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지금 배열 요소의 수가 보시는 것처럼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3개를 어떻게 구합니까? 따로 어떤 우리가 그 C에서는 배열의 길이를 구하려면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자, 이 사이즈, 그죠? 몇 바이트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배열은 총 3개의 요소가 있고 하나의 요소는 int, 즉 4바이트이기 때문에 12바이트, 이 10입니다. 12. 얘는 뭐로 하느냐? 배열 첫 번째 요소.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4입니다. 그래서 12를 4로 나눴기 때문에 3이라는 값이 나오죠. 이 정확하게 배열 요소의 수와 같은 결과를 냅니다. 배열 요소의 수가 바로 배열의 길이입니다. 배열의 사이즈는 배열이 메모리 속에서 차지하는 용량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배열의 차원은 우리가 1차원, 2차원, 3차원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또는 시험에서 나오는 것은 아마 최대 2차원일 겁니다. 그런데 좀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 자, 잠깐 보시죠. 2차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다음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하나가 아까 앞서 봤던 내용을 보자면 차원이죠. 차원이죠. 이게 2차원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것은 두 개의 1차원 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차원이 되는 것이고요. 크기는 이렇게 합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꺽쇠를 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낼 수도 있겠네요. 시험에서는 이렇게 내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지금 2차원인데 차원의 요소가 두 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차원의 요소가 두 개고요. 그것이 하나의 행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CPU에서는 인식을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좋고요. 그럼 제가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빠져 있죠. 이게 이행 이열이라고 하는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 그러니까 1차원 별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게 1차원 별이 두 개가 있다 표시고 그 각각이 몇 개, 1차원 별이 몇 개가 있는 1차원 별의 요소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요소 두 개짜리 1차원 별이 몇 개 있느냐고 하면 두 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행 이열의 1차원 별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자, 접근 방식은 1차원 배열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어떤 1차원 배열에 접근할 거냐, 즉 몇 행에 접근할 거냐, 1행에 접근할 거냐, 2행에 접근할 거냐를 먼저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얘를 접근하고 싶다. 그럼 뭐죠? 두 번째 행에 두 번째 요소죠. 지금 아래 문제 이 부분을 해석을 해보죠. 이건 뭐죠? 0, 0입니다. 즉 1차원 배열, 첫 번째 1차원 배열, 첫 번째 행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요소죠. 그래서 얘를 의미합니다. 얘는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요소죠. 얘를 의미하죠. 즉, 이 각각은 1과 2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한번 실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출력을 해봤을 때 이 부분이죠. 2차원 배열. 보게 되면 1과 2를 출력했죠. 정확하게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를 출력한 겁니다. 배열 요소의 길이, 배열의 요소가 몇 개 있냐고 물었을 때 몇 개입니까? 4개가 있죠. 그리고 하나의 1차원 배열은 두 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 개의 요소를 가진 1차원 배열이 두 개가 있다는 의미로서 이행 2열의 2차원 배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배열의 사이즈는요. 총 개수가 4개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보시는 것처럼 4 곱하기 4에서 16바이트죠. 자, 근데 배열의 행의 길이를 물어봅니다. 배열의 행의. 배열의 요소는 4개인데 배열의 행은 몇 개냐? 당연히 2행이죠. 두 개의 1차원 배열이 있으니까 2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로소 제가 포인터를 한번 진입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메모리에서 잠깐 설명드릴 때 절대주소와 상대주소란 말을 제가 설명했었죠. 절대주소는 실제 데이터가 담겨 있는 메모리 공간 상에 박스의 위치값이라고 했습니다. 박스의 위치값 주의하세요. 박스의 위치값은 우리가 절대주소라고 얘기하고 그 박스 내부에 담고 있는 데이터 자체가 다른 박스, 즉 절대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 데이터 자체가 절대 그 주소를 저희가 상대 주소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들을 보시면 데이터를 담고 있는 박스의 위치값이 절대 주소, 박스에 담긴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가 아닌 다른 박스의 위치값, 즉 다른 박스의 위치값, 절대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저희가 그것 자체를 저희가 상대 주소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 상대 주소가 포인트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뭘 선언했냐면 두 개의 등수 타입을 제가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했습니다. 자, 2바이트 메모리 영역을 차지하는 쇼 타입의 만, 그 다음에 4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int형의 변수의 1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뭘 출력해 볼 거냐면요. 얘가 실제로 저장된 박스의 주소값을 저희가 한번 출력을 해 볼 겁니다. 그럼 보시죠.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는 실제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이게 쇼 타입이기 때문에 포맷이 HD죠. 값을 출력하는 것이고, 얘도 값을 출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가 나와 있냐면 절대 주소를 출력하고 싶어요 라고 제가 했습니다. 자, 주소값을 출력할 때는 제가 일반적으로 16진수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주소를 출력한 포맷 타입은 %P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이 부분은 무시하세요. 이 부분은 무시하시고 여기 보시면 얘가 바로 이 변수죠. 이 변수인데 앞에다가 %라고 하는 숫자를 붙였습니다. 자, 이게 없다면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그 박스 안에 있는 값을 출력할 거예요. 근데 제가 %를 붙이는 순간에 그 박스의 주소값, 박스의 위치값을 출력하라는 것으로 바뀌고요. 이 %를 쓰게 되면 얘가 바로 절대 번지, 절대 주소를 출력하라고 하는 명령이 됩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실제 출력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딩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지금 좀 무시하시고요. 이게 없어도 이 코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안전하게 개발하기 위해서 이를 권장하고 있는 방식대로 추가를 해줬을 뿐이고요. 다음은 제가 이거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이 값은 만 그대로 출력이 되어 있고요. 10이라는 값이 그대로 출력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공획성 일단 공획성은 16진수를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따로 표현한 것이고요. 자, 이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가. 근데 숫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설명드린 것과 조금 다르죠? 0, 1, 2, 3, 4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메모리의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요. 여러분이 요 16진수인데요. 16진수를 10진수로 변화해서 한번 보시면 실제 수치가 나옵니다. 메모리는 상당히 크죠. 그리고 이 데이터는 메모리의 어느 위치에 저장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CPU만 아는 거죠. 왜? 빈 공간을 찾아서 집어넣을 테니까. 그럴 때 그 시작 위치가 바로 얘입니다. 즉, 요 위치에서부터 9바이트까지를 만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을 하고 있다는 의미고요. 요 위치에서부터 4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면서 10이라는 값이 저장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절대 주소를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그랬죠. 상대 주소는 절대 주소를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인트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보십시오, 지금. 자, short이라고 하는 타입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절대 번지를 표현하는 거죠. 절대 번지라고 하는 값으로 초기화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PSVAR3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른 박스의 주소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가 되죠. 그럼 이렇게 다른 값의 주소 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선언해야 되냐? 일단 타입을 일치해야 됩니다. 얘가 지금 short이죠. short 타입으로 선언해야 되는 건 맞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얘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라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즉 내부에 4라고 하는 값을 내가 가지고 왔다. 그랬을 때 걔를 데이터로 취급하면 안 돼요. 절대. 다른 박스의 주소 값으로 취급을 하게 컴파일러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뭘 써요? 지금처럼 여기 포인터라고 하는 거, 여기 에스테릭 기호죠. 타입에 에스테릭 기호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쇼 타입의 변수다라고 얘기하고요. 정확하게는 쇼 포인트 타입의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PSVR3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쇼 포인트 타입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이고요. 이 변수가 담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변수의 절대 주소, 절대 번지, 절대 위치값, 즉 박스의 위치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다 해서 얘를 포인터 변수라고 합니다. 왜? 얘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이 데이터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있는 데이터를 가리키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포인트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서 출력을 해볼 텐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 HD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얘는 데이터를 출력하겠다는 것이고요. %P는요, 주소값을 출력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절대번지의 주소를 얘가 받았습니다. 그 주소를 출력하라는 의미예요. 얘는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주소 값은 뭡니까? 앞서 나와 있던 내용과 똑같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의 출력값과 이 부분의 출력값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왜? 저 주소를 그대로 받아와서 저장하고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포인트 변수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포인트 변수라고 하는 그 내부에 있는 값은 다른 박스의 주소잖아요. 근데 그 주소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값을 꺼내오도록 만들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처럼 별표 에스테릭을 붙여주면 돼요. 그 변수에다가. 자, 그럼 한번 실제로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앞서 우리가 여기 SVL3이라고 하는 값이 만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얘의 박스의 주소가 뭡니까? 0x001CFA18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절대 주소를 받았습니다. 누가요?
포인트 변수가. 자, 보십시오. 이 절대 주소를 받은 얘를 출력했더니 지금처럼 동일한 주소를 출력하고 있죠. 그리고 이 주소를 가지고 와서 해당 박스로 가서 값을 꺼내 왔더니 이게 포인트 변수죠. 뭡니까? 똑같죠, 그죠? 우리가 의미적으로는 다르게도 말하면 이는 참조다, 이는 역참조다라는 말을 쓰는데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포인트를 응용하는 차원에서 한번 계속해서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포인트 응용인데요. 특히 배열과 포인트는 상당히 유사성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배열의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배열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아까 앞서 배열 변수 선언했죠. 이게 바로 배열 변수죠. 근데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배열 이름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정수기 때문에 4바이트 두 개가 지금 쌓여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정수 두 개를 요소로 가지는 IARRAY라고 하는 배열 변수가 있고요. 4바이트 두 개가 순서대로 쌓여 있죠. 그럼 이 변수명이 제가 아까 변수명이 배열 변수명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요소의 절대 주소. 박스 내 위치 값이 있죠. 자, 4바이트가 있는데요. 총 8바이트로 이루어진 메모리가 지금 8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첫 4바이트를 1, 두 번째 4바이트를 2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배열의 4바이트 중에 맨 아래에 있는 첫 번째 바이트의 박스 주소요. 이게 바로 얘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얘는 이 자체로서 주소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 변수는 지금처럼 %를 붙여서 자기 박스의 주소를 표현하는 반면에 배열은 변수명 자체가 주소입니다. 변수명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배열 변수명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떤 변수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근데 얘가 절대 주소를 가리킨다고 절대 주소를 저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받는 놈은 주소 자체를 값으로 받는다면 이렇게 해야 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건 뭐죠? 그 주소의 위치로 가서 특정 값을 꺼내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트 변수를 쓰고 있는 거고요. 자, 배열이 지금 8바이트가 4바이트씩 2개, 1과 2가 이렇게 나란히 박스가 쌓여 있는데 그 첫 번째 박스의 첫 번째 바이트의 주소를 변수로서 저장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부 요소가 정수형 얘는 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주소를 가지고 있는 변수다고 해서 이렇게 에스테릭 포인터를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인테저 포인터형 변수인 TIARRAY라고 하는 변수는 배열의 절대 번지를 저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잘 보십시오. 얘는 배열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아까 앞서 얘기했던 역참조를 할 때 퍼센테이지를 붙였죠. 그런데 일반 변수와 배열 변수는 퍼센테이지를 표현한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배열의 요소는 분명히 주소값이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배열을 출력할 때도 이런 식으로 첨자 안에다가 인덱스 값을 넣어줬죠. 포인트로 첫 번째 요소를 받았을 경우에도 유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런 경우에는 얘가 없어도 됩니다. 네? 이해를 위해서 얘는 뭡니까? 첫 번째 요소, 첫 번째 주소 요소에서 값을 가지고 와라. 여기는 두 번째 요소에서 값을 가지고 와라. 요 두 개가 정확하게 1대1로 매칭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별과 포인트는 상호 서로 연동해서 바꿔서 많이 씁니다. 근데 속도 차원에서는 포인트가 확실하게 빠르기 때문에 속도를 만약에 더 중요시하는 성능을 최적화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포인트를 쓰는 게 좋은데 다만 포인트는 배열에 비해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실행해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아래 하단에 보시면 같은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 헷갈리는 거는 제가, 출력 문자를 제가 잠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가 같은 형식으로 제가 출력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뭐 해서 안에 내용을 타이틀을 좀 바꿔도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같은 얘 값과 이 값이 같은 값을 출력한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과 포인트가 어떤 식으로 상호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실행 결과를 보시게 되면 같은 값을 출력합니다. 같은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배열의 포인트고요. 이번에는 포인트 배열. 그러니까 포인트 뭐냐면 배열인데 배열 안에 담겨 있는 각각의 요소들이 뭐라는 얘기죠? 다른 박스의 절대 주소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포인트를 담고 있는 배열이고 한번 실제로 코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 지금 두 개의 정수 변수 int형 정수 변수 두 개가 지금 선언되어 있죠. 하나는 10, 하나는 20으로 초기화 됐습니다. 그리고 배열을 그 배열 변수를 만들었는데 일반적인 배열 변수가 아니고 내부에 담고 있는 것 우리가 담으려고 하는 대상 요소가 뭐냐면 주소를 담겠다는 의미로서 인티저형 포인터형 배열입니다. 포인트 배열이에요. 포인트 배열. 그럼 실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에는 뭘 담습니까? 얘의 절대 번지 박스 주소 값을 담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값을 넣을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이거기 때문입니다.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있는 값을 우리가 꺼낼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역참조한다 그랬죠? 포인트를 붙여서 값을 이렇게 꺼내온 겁니다. 그럼 이 값하고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은 여기 실제로 배열에 들어가 있는 것은 포인트 배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와 얘의 절대번지 박스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박스 주소에 있는 값을 꺼내오는 게 아니라 박스 주소를 가리키는 실제 박스로 이동해서 거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라가 바로 역참조입니다. 실제로 한번 실행시켜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처럼 그죠? 10과 20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어떤 일반 데이터의 절대번지 주소값이죠. 주소값을 요소를 가지고 있는 배열,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 배열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요소를 다른 박스에 절대 주소 집어넣게 되면 역참조를 통해서 값을 꺼내. 왜? 요 값 자체가 주소이기 때문에 주소에 가리키는 실제 들어가 있는 값을 가지고 와라는 의미로서 역참조이기 때문에 출력하게 되면 이 두 개의 값을 정확하게 가지고 와서 출력해 준다는 거. 자, 포인트 배열이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트의 응용으로서 함수 포인트라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약간 까다로운 측면이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함수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두 개의 함수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두 개의 제가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함수는 여러분은 잘 이해를 하셔야 되죠. 맨 왼쪽에 있는 것은 함수의 결과로서 돌려주는 값. 만약에 돌려주는 값이 있다면 그 타입을 지정하고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냥 void로서 지정하시면 됩니다. hello라고 하는 함수는 그냥 출력만 하고 끝내버리죠. 돌려주는 값이 없다는 의미로서 void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어떤 값을 넘겨받아서 그 값에 1을 더해서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 껍데기를 잘 보세요. 얘가 함수의 껍데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함수의 이름은 뭐냐? 아까 제가 배열을 설명할 때 배열 변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겹겹이 쌓여있는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시작 주소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주소라고 해요, 주소. 일반 변수는 주소가 아닌데 주소를 따로 박스의 주소를 표현하려면 따로 앰퍼센트를 붙여야 되는데 배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럼 함수 이름 어떨까요? 함수 이름. 내부적으로 함수 이름도 C 언어에서는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해보시면 아주 정당하게 여기 나오는데, 자, 함수 이름이 C 언어에서는 주소입니다. 배열 변수와 같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들어간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보죠. 자, 여기 잘 보시면 이게 fp hello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포인트를 나타내는 별표가 들어가 있죠. 자, 그렇다면 얘는 주소를 받는 변수라는 얘기입니다. 변수 모양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변수 모양과 좀 틀린데, 이런 변수를 저희가 함수 포인트 변수라고 합니다. 자, 함수 포인트 변수를 여러분이 만들 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반드시 함수명을 괄호로 채워서 다른 것과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함수 이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대입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포인트 변수가 되어야 돼요. 지금처럼. 그런데 앞서 우리가 함수를 잠깐 보죠. 첫 번째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함수는 아무런 인자를 받지 않고 void형의 값을 돌려주는 함수고요. 두 번째 함수는 정수 값을 받아서 정수를 돌려주는 함수입니다. 그럼 제가 그 각각의 함수 이름을 제가 하고 싶다. 변수로서. 그게 함수 포인터 변수인데 어떻게 받느냐? 똑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얘는 함수 이름 뭔지는 몰라요. 근데 인자가 없습니다. 인자가 존재하지 않고 어떤 값도 없어요. 이런 함수가 있다면 그 함수 이름을 얘가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함수 이름이 있는데 fp_dum이라고 하는 함수 이름이 dum이라고 하는 어떤 함수 포인트 이름이 있는데 이 타입을 가만히 봤더니 얘가 받아들인 아규먼트 인자 값도 정수, 리턴 값도 있네요. 정수를 돌려주는 함수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얘를 호출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호출할 수 있다고요? 지금처럼 함수 포인터 변수를 선언해서 그 함수 포인트가 유사한 타입의 어떤 함수의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직접 호출하지 않고 그 함수의 이름을 받은 함수 포인트 변수로서 호출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얘도 이렇게 다 맞죠? 그러면 얘를 호출할 때와 똑같이, 즉 얘는 이렇게도 되지만 이렇게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두 개는 정확하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리턴 값을 얘로 리턴 값을 받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왜 굳이 함수 포인트라고 하는 걸 만들었느냐? 여러분들 지금은 뭐 그런 시험에서도 그런 건 안 나올 테고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그런 프로그래밍을 해볼 일이 없을 텐데 보통 옛날 윈도우 프로그램이든 옛날 프로그램이든 상관없이 그 함수 프로그램은 특정 블록을 할당받게 되어 있고 그 할당받는 블록을 저희가 세그먼트라고 부르는데요. 그 세그먼트를 넘어서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어려워요. 불가능한 거죠, 실제로는. 근데 상당히 큰 시스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내가 원하는 어떤 함수가 다른 코드 블록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걔를 호출해야 돼요. 호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 함수 포인트 변수를 넘겨주게 되면 해당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기술이고 고급 기술인데요. 여기서는 뭐 그런 내용을 무시하고 일단 어쨌든 이렇게 함수 포인트 변수를 선언할 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반드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프로토타입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런 모습들 함수의 모습을 잘 기억하세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라고 할게요. 2라고 하고 헬로 월드 2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모습과 이 함수와 이 함수의 모습이 같이 오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다가 여기를 집어넣는다면 이상은 없죠? 실행상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반드시 타입이 일치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요건 다 지울게요. 이렇게 해서 위에도 좀 함수 포인트 사용할 부분 좀 지우겠습니다. 그럼 실행을 해봤을 때 실제로 헬로우나 더미를 호출했을 때와 함수 포인트 변수에 해당되는 함수 이름을 받아서 K를 통해서 호출할 때와 차이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헬로 월드 출력했죠? 그 다음에 10을 넘겨주면 1을 더해서 돌려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11을 출력했습니다. 정확하게 해당 함수명으로 직접, 해당 함수를 직접 호출을 하는 방식이나 함수 포인트 변수에서 해당 함수의 이름을 받는 거나 결과가 똑같습니다. 자, 또 뭐 여러 가지 함수 포인트 변수를 쓰는 이유가 있지만 그건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자열하고 문자열. 자, C 언어에서는 문자열이라는 타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존재하지 않았고요. C++에서 이제 우리가 스트링 타입의 클래스가 나오면서 문자열만을 따로 처리하는 마치 클래스를 만들어 쓰긴 했지만 C에서는 기본적으로 없고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씁니다. 즉 포인트를 응용을 해서 문자열을 만듭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자열이라고 하면 뭡니까? 하나의 상의 문자가 이어진 거죠. 그럼 배열을 생각해, 배열. 배열로 ABC 여러 가지 담게 됐을 때 그런 것들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코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C 언어에서는 문자열 타입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배열이죠. 문자열 배열인데 총 사이즈를 6으로 해서 즉 6개의 요소를 가지는 배열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했죠. HLLO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문자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널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런 어떤 배열을 출력할 때 퍼센테이지 S라고 했죠. C라고 하지 않고 뭐냐면 얘를 통째로 연이어서 찍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의미가 언제까지, 즉 너를 만날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캐릭터 포인터 타입의 변수 str2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문자열을 이렇게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는 얘가 들어가 있어요. 주의하세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배열로 선언해서 초기화시킬 때는 반드시 늘 문자를 추가를 해 주셔야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캐릭터 포인터 변수를 써서 문자열을 만드실 경우에는 알아서 여기에 널이 들어간다는 거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자, 얘를 출력하면 정확하게 이게 출력이 됩니다. 잠깐 요건 제가 막아 놓겠습니다. 잠깐만 막아 놓고요. 얘도 헬로라고 하는 문자열을 출력하고 얘도 헬로라고 문자를 출력하는데 이렇게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싶으실 때 여러분들이 쓰는 프린트 타입은 뭐냐면요. percentage %s입니다. 그럼 실행해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죠? 헬로 같은 걸 출력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요거 아까 또 처리했던 거 잠깐 해제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캐릭터 포인터형의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캐릭터 포인터형의 변수인 str3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고요. 얘가 그럼 주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배열 변수명은 배열 블럭에 시작된 첫 번째 요소의 박스 주소, 즉 절대 번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즉, 그 자체가 주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죠? 요 배열의 포인트를 받았죠. 출력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자열을 이렇게도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해 보면 지금처럼 똑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문자열을 캐릭터 포인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됐습니다. 그러면 구조체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구조체를 쓰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첫 번째 얘를 학번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얘를 이름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얘를 학과라고 이해를 하시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건 뭡니까? 특정 학생의 이름과 K의 학점입니다. 이 세 개의 변수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십시오. 자, 이렇게 일반 변수처럼 선언한 다음에 이번에는 선언하자마자 초기화를 한 게 아니라 지금처럼 변수에 대해서 값을 대입을 했죠. 할당 연산자를 통해서 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숫자 같은 경우에 또는 문자 같은 경우 숫자나 문자는 직접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써서 값을 대입하지만 문자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처럼 string copy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간단히 이걸 잠깐 S를 제가 지워볼게요. S를 지워보고 원래 이게 예전에 많이 썼던 함수의 모습입니다. 즉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kim이라고 하는 값을 복사해 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함수는 굉장히 위험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길이가 10을 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연에서는 어떤 할당되지 않은 공간에 어떤 값을 쓰게 되면 시스템이 죽어버리는 위험한 일이 있어요. 물론 개발자가 잘 쓰면 돼요. 근데 그 개발자의 선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요. 안전한 함수로서 키워 함수가 등장을 했고요. 얘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사이즈를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kim이라고 하는 값을 name이라고 하는 곳에 넣었는데 만약에 얘가 10을 넘어서 사이즈가 10개일 수밖에 못 담는데 10을 넘어서게 되면 잘라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나머지가 이 영역에 복사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C 언어는 특히 하기에 허용되지 않는 공간에 데이터를 넣는 걸 상당히 위험하게 됩니다. 세그멘테이션 폴트라서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함수 전체가 이렇게 메모리를 다루는 함수는 언더바 s처럼 CQ가 붙어 있습니다. 이 함수의 역할은 뭡니까? name이라고 하는 영역에 오른쪽에 값이 어떤 문자가 쌓여있는지 몰라요. 10자리만큼 복사라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스트링 문자에 복사를 했고요. 자, 출력을 해보면 이건 충분히 이해 가능하죠. 넘버는 얘가 출력이 되고요. name은 얘가 출력되고 그 다음에 스코어는 얘를 출력할 겁니다. 자, 우리가 플롯과 더블은 실수라고 그랬죠. 실수로 표현하고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소수점 두 자리인데 사실 이 경우에는 큰 의미는 없죠. 이 경우에는 그리고 약간 좀 잘못됐네요. LF가 아니고 F로 하시면 됩니다. LF는 이제 더블 수 타입이고요. 다음 실행해서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형식대로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자리라고 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했습니까? 3.4라고 제가 데이터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3.40이라고 출력하고 왜? 두 자리 출력하라고 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타입을 이해를 하시고 특히 이제 출력을 어떤 게 출력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많기 때문에 이 포맷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생이 2명이면요.
학생이 3명이면 이 작업을 서로 다른 변수로서 딱 만드셔야 돼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의 변수로 접근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변수로 접근하게 해주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구조체입니다. 자, 보시면 이 세 개가 상당히 상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아이디를 바꿨네요. 이게 뭐 넘버로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이디로 제가 구조체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세 개의 변수는 상호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이즈도 뭐 20이라고 이제 뭐좀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구조체 변수를 선언했는데요. structure student type, 여기까지 타입 이름입니다. structure student 타입의 변수입니다. 즉, 이 타입의 변수, 마치 인티저형 무슨 뭐 변수 이런 거죠, 그죠? 아직은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타입만 만들고, 구조체 타입이라고 하면서 만들었고요. 이 타입은 이 세 개의 변수를 묶어서 하나의 변수 타입으로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얘를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요. 여기까지 타입이라 그랬죠? 타입, 여기 타입이듯이. 타입이 뭐냐? structure student 타입의 S1이라고 하는 변수, 즉 구조체 변수를 선언했고요. 선언하자마자 이제 초기화를 하는데 또 세 가지 데이터를 한 묶음으로 이 변수가 관리하고 있죠. 이렇게 한꺼번에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죠. 새로운 학생을 하나 더 만든다. 그러면 앞서처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근데 편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런 서로 간에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서로 연관성이 높은 변수 그룹이 있을 때 그것을 묶어두면 좋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배열로는 해결이 안 되죠. 배열에서는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담아야 되는 다른 타입의 데이터를 묶어서 하나의 타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에서 사용자 정의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르는 구조체입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세 줄을 또 만들어야 되겠죠? 구조체를 쓰게 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구조체 내부에 있는 요소, 마치 배열의 요소 접근하듯이 유사한 느낌이 들죠? S1, 변수명에 점해서 ID, 점해서 name, 점해서 스코어를 하게 되면 내부에, 즉 묶어둔 변수의 내부 요소들, 집합 여러 가지 일반 변수 선언된 것을 각각을 그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실행해서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그죠? 자, 구조체를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이번에는 스트럭처 수동 2라고 하는 구조체 타입을 만들고요. 자, 그 타입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잘 보시면 S2라고 아까와 약간 차이가 있죠. 그죠? 이것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이름으로 내부 요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동일한 방식대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서는 어떻게 했죠? 이 타입의 변수를 따로 선언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타입을 만들자마자 그 타입을 해당 변수를 바로 만들고 있죠. 이것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 이 타입을 잘 봐주세요. 똑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런 형식으로 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다른 변수를 따로 만들어 쓸 수가 없죠. 물론 얘를 구조체 배열로 만들면 또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것조차도 조금 너무 길어서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개선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따로 실행 결과를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조체를 쓸 때 이렇게 선언하자고 여러분 이제 뒤쪽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타입 디파인이라고 하는 예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 긴데 이렇게 매번 할 수도 없고 하나의 변수에 고정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죠. 그럴 때 저희가 뭘 할 수 있냐면 뒤에 미리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변수 선언할 때 이제는 스트럭터로 해서 저렇게 길게 변수를 선언하지 않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다 이름을 두어서 그걸 타입으로 바로 지정할 수 있어요. 좀 빼서 이렇게. 그다음 이게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편리하겠죠? 조금 더 직관적이고 스트럭처를 쓰지 않더라도 이런 타입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예제가 나오면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조체 배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Q라고 하는 것을 연놈, 이건 제가 지우지 않았네요. 자, 요거는 선언하자마자 변수를 지정했다면 이번에는 요 타입을 통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요 타입의 변수인데 그 변수가 알고 봤더니 배열인 거예요. 그러면 저 묶음이 3개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번에는 저 묶음을 채울 때 이렇게 채우겠습니다. 스캔F요. 스캔F는 키보드 입력입니다. 키보드 입력을 하는 건데 printf, 즉 확보이라고 하는 글자를 찍고 뉴라인 없이 바로 옆에 코드 입력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구조체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넘버, 첫 번째, 이건 뭐냐, 원리 들어가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리 들어가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배열을 쓰지 않는다면 이렇게 3개의 구조체 변수를 만드시고 각각에다가 내가 다 넣어야 되고 이 경우에는 포르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입력값을 받으실 때 직접 이렇게 첫 번째 요소에 넘버 하시고 이렇게 값을 입력을 받으시고 각각에 대해서 다 그래서 제가 구조체 배열을 쓰게 되면 그런 점에서는 좋죠.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에 들어가는 타입은 하나로서 일치된다는 거.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포르프를 써서 모든 값을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구조체 배열을 쓰지 않고 그냥 구조체 변수로서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개를 만들고 각각에 대해서 다 전부 다 다른 변수를 지정해서 값을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배열을 쓰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죠. 그렇게 입력을 받을 수 있고요. 입력을 다 받은 다음에 즉 3개의 배열 요소를 다 입력을 받으신 다음에 출력하는 겁니다. 프로프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되면 학번이라고 하는 곳에 있고 해서 깜빡거리고 있죠. 21000011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름은 뭐 이렇게 점은 3.4 학번 또 입력 받으라고 있죠. 21000012 공직동 조금 더 여러분들 예쁘게 만들어낼 수 있겠죠. 학점은 3.5 또 학번을 3명을 받을 수 있으니까 2100 0013 이름은 박길동 학점은 4.5 이렇게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넣었던 구조체 배열에 들어갔던 모든 요소를 이렇게 출력을 해서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바로 구조체 배열입니다. 이제 다음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막아 놓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입력을 받는 부분이 중간에 걸리기 때문에 얘는 수동 처리해 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구조체 포인트를 보죠. 아까 그 포인트 배열, 배열의 포인트, 배열의 포인트가 똑같죠. 배열의 포인트, 구조체 포인트 무슨 얘기입니까? 자, 구조체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고 초기화했습니다. 구조체 변수가 S죠, S. 자, 이것은 함수 이름도 아니고 배열 변수명의 이름도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절대 번지가 아닙니다. 근데 절대 번지 주소를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박스에 절대 번지 주소를 표시하고 있고요. 이 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롯이
포인트 변수만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타입이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structure 수동 to 포인터형입니다. structure 구조체 수동 to 포인터형 변수인 t를 사용했고요. 얘는 s 값의 절대 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차이는 뭐냐? 이렇게 포인터 변수, 즉 구조체 포인터인 경우, 음, 구조체의 절대 번지를 받은 구조체 포인트 변수는 그 내부 요소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얘는 점으로 접근하는 반면에 얘에 대해서는 화살표를 이용해 접근한다. 이게 유일한 차이점. 그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되고, 구조체 포인트를 이렇게 화살표를 써서 접근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해보면 당연히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맞죠, 그죠? 이제 type define 어떤 약을 써서 구조체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type define이 붙어 있고요. 그다음 구조체 타입이 뭐냐면 얘가 타입입니다. 타입. 그리고 type define을 썼으면 어떻게 되느냐? 요 이름으로 별명을 쓰겠다는 의미입니다. 별명. type define의 별명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의 별명을 어떻게 이런 이름으로 별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내부에서 이렇게 코딩을 해도 실질적으로 컴파일러에 의해서 그렇게 바꿔줍니다. 편리하죠?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type define이고요. 나머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죠? 상당히 구조체를 선언하기가 조금 더 편리하고 깔끔하죠. 음. 그런 점에서 이 type define은 상당히 많이 써서 만듭니다. 구조체 이름을 스트럭처 막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죠. 실무에서는 다 이렇게 쓴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지금. 자, 내가 만든 구조체가 있어요. 구조체 내부에 있는 요소가 뭐란 얘기예요? 함수 포인트 변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볼까요? 자, 위쪽으로 가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조체 만들었죠? 네, 구조체를 만들었는데요. 구조체 변수를 제가 같이 지정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타입 디파인에 들어갔으면 이거 자체가 타입이지만 지금은 구조체 변수죠. 근데 내부 요소가 뭡니까? 지금 내부 요소가 보시면 여기에 포인트 변수죠. 포인트 변수인데 얘가 어떤 포인트를 담냐? 함수의 이름을 저장하는 변수입니다. 함수의 이름은 제가 주소라고 했죠. 그 자체로. 그러면 어떤 함수를 담을 수 있느냐? 그걸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자, 리턴 타입이 인티저인 포인트를 리턴하고 인자로서 입력받는 인자가 뭐냐면 인티저인 포인트로 입력을 받는 함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아래 이 함수가 딱 적합하죠? 리턴 타입도 인티저형 포인트 변수고요. 포인트 변수형이고요. 데이터 타입이고 입력받는 값도 뭡니까? 포인트 변수. 이게 정확하게 부합을 하기 때문에 딱 예상 가시니까 FN의 structure fpDOM이라고 하는 값을 이 포인트 변수, 함수 포인트 변수가 대입받을 수 있죠. 근데 그 요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요소가 바로 구조체 내부의 하나의 멤버. 제가 그 설명 안 드렸네요. 구조체를 우리가 만들 때 구조체 내부의 요소를 구조체 멤버라고 합니다. 구조체 멤버가 이렇게 일반 변수를 담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함수 포인트 변수를 담을 수도 있다는 거. 이거는 함수 포인트 변수를 담았고 이 함수 포인트 변수에 넣을 수 있는 값은 이런 타입의 함수 이름을
얘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소스 코드 잠깐 볼까요? 아래쪽에. 자, 보십시다, 지금. 자, mine이라고 하는 structure FLS 타입의 구체적 변수를 선언했는데, 아까 앞에 mine 있었죠? 뭐, 맞습니다. 자, 그럴 때, 잘 보십시오. 제가 chain이라고 하는 제가 정수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계열을 제가 선언하고 초기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mine 안에 존재하는 fn이라고 하는 인자죠. 구조체 mine 안에 존재하는 요놈이죠, 요놈. 이게 함수 포인트 변수죠. 구조체 멤버이기 때문에 mine.fn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자, mine.fn입니다. 얘가 뭘 담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함수 이름을 담을 수 있죠. 여기서 정의한 타입과 어떤 함수여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함수를 내가 이름을 받을 수 있다 해서 함수 포인트 변수가 정의한 대로 이 함수가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끈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n이 뭐라고 했죠? 자, 정수 두 개를 담고 있는 계열인데요. 첫 번째 요소, 즉 배열의 시작 주소입니다. 첫 번째 요소가 배열의 첫 번째 시작 주소죠. 주소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또, 자, 주소를 보냈을 때는 받는 변수가 뭐죠? 포인트 변수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변수로서 배열 변수를 받았던 거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배열의 첫 번째 요소가 뭐죠? D 플러스 0인 거 기억나세요? 근데 플러스 1을 했어요. 무슨 말이죠? 두 번째였어요. 이해가십니까? 얘가 리턴하는 게 주소를 리턴하는데요. 두 번째 요소의 주소를 리턴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배열과 포인트를 잘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얘가 뭐죠? 뭘 리턴한 거죠? 얘를 리턴한 거예요. 얘가 뭘 출력해야 됩니까? 당연히 32를 출력해야 돼요. 알리시죠? 실제로 실행을 시켜보면 32를 출력을 하고 30. 맞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도체를 저희가 만들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도 만들어서 쓰지만 이렇게 직접 선언해서 만들어서 쓰기도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동적으로 메일록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동적으로 할당해서 도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소스 코드를 한번 통해서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동적 할당이라고 되어 있죠. 동적 할당한다는 의미는 메일록 함수를 쓰는 경우입니다. 좀 잘 보십시오. 타입 디파인을 해서 structure book이라고 하는 루트 타입이죠. 타입의 이름은 뭐로 바꿨습니까? book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복잡하고 좀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타입 디파인이라고 하는 예약을 통해서 이렇게 별명을 만들었고요. 잘 보십시오. 지금 이게 구조체 포인트죠. 이해가십니까? 구조체 포인트입니다. 근데 얘가 뭘 받느냐? 메일록이라고 하는 함수가 아까 제가 메모리 구조 보여드렸죠? 특정 사이즈만큼 영역을 잡아놔요. 다른 누구도 쓸 수 없게 얘만 쓸 수 있게 강제로 영역을 할당해서 지정하는 기능이에요. 어렵죠, 그죠? 동적 할당. 그러면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 요만큼의 사이즈가 할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즈를 할 때 요 타입만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이즈 오브에서 페인트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결과 값이 4라고 하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뭐를 출력할까요? 전체를 더해야 되겠죠? 얘가 1바이트, 1바이트, 4바이트인데 얘가 단순한 그냥 1바이트가 아니죠. 20개니까 20바이트.
20개니까 20바이트. 얘는 4바이트. 즉, 얘는요, 44바이트가 어딘지는 몰라요. 빈 공간을 찾아서 다른 놈이 모스트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얘가 44바이트를 할당을 한 다음에 자, 할당되었으면 메모리이기 때문에 시작하는 위치가 있겠죠. 배열도 시작하는 위치가 있듯이 시작하는 위치에 주소를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타입이 뭐죠? 북 타입이죠. 근데 주소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북의 포인트 타입이죠. 근데 메일로 함수는 리턴 타입이 뭐냐면요. 아, 이거 어려운데. 보이드형 타입으로 있죠. 보이드 포인트로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강제로 요 타입으로 형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 뭐 굳이 기억하실 필요 없고 그냥 요 모습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북 포인트로 강제로 타입 캐스팅을 해서 해당되는 할당된 메모리의 첫 번째 주소를 넘겨줍니다. 근데 이렇게 메일로그 쓰게 되면 항상 쌍으로 체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얘가 실제로 메모리 할당을 받았는지 왜? 메모리가 없어서 할당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체크하셔가지고 할당 받는 걸 실패했다. 즉 운영체제가 요 북 변수에 대해서 공간을 할당해 주는 것을 실패했어요. 사이즈가 없어서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 경우에는 공정 할당 실패했다고 한 메시지와 동시에 이 프로그램은 더 이상 실행되면 안 됩니다. 바로 리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리턴은 요 메인 함수죠. 메인 함수가 바로 종료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할당을 성공했다고 하면 어떤 것을 뭔가 할 텐데 요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반드시 풀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이 사용자가 만든 거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알아서 메모리를 지워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쓰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풀이. 그래서 이게 쌍은 거의 똑같습니다. 메일로그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할당되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사용이 끝났으면 반드시 풀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내가 할당한 영역을 스스로 지워주셔야 됩니다. 개발자가. 자, 그럼 가운데 거 보죠. 얘가 지금 구조체 포인트죠. 구조체 포인트는 어떻게 제가 접근한다고 했습니까? 점으로요? 아니죠. 화살표로 접근한다고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복사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타이틀은 북 화살표 타이틀에 복사하라. 즉 책의 이름은 홍길동전, 저자는 흑인이다. 문자일이죠. 근데 이게 구조체 포인트이기 때문에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 카페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사이즈를 한정해 주라고 했죠. 사이즈를 한정해 주. 이렇게 안 쓰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20이라고 쓰면 돼요. 20바이트니까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드코딩, 이걸 하드코딩이라고 하거든요. 하드코딩 방법은 지양하기 때문에 직접, 왜냐하면 여기서 값을 많이 바꾸면요. 30이라고 바꾸면 얘가 30이라고 바꿔야 되니까 비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를 체크해서 사이즈만큼만 값을 복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리 커도 이 범주를 넘어서지 않게 여기다 복사해라는 의미죠. 두 개를 복사하고 맨 마지막 건 뭡니까? 직접 500 값을 대입을 했죠. 숫자는 문자는 제가 바로 대입한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출력을 해본 겁니다. 마찬가지로 값을 꺼내올 때도 화살표. 결과는 대충 예상이 되시죠, 그죠?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자, 이제 그 C에서 제가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다 해봤고요.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면 제가 해당되는 질문을 이제 풀어내면서 설명하는 영상을 다시 추가적으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시연을 여러분 정보처리기사 준비하면서 다른 것 말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어려운 부분들만 따로 모아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